평생 황금을 쓸어 담던 전설의 거상 박영감이 죽음을 앞두고 새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오늘 너희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마. 영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안방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첫째는 장터 상권을, 둘째는 기름진 옥토를 차지하겠다며 아비의 숨이 붙어 있는데도 서로의 멱살을 잡고 개처럼 싸웠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막내만이 묵묵히 식어가는 약탕을 저을 뿐이었죠. 형들은 그런 막내를 바보라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그런 막내에게 박영감이 내민 건 돈 되는 상권도 기름진 땅도 아닌 시커먼 돌산 문서 한 장이었습니다. 허허, 바보놈에겐 저 돌덩이 산이 딱이지. 형들의 비웃음 소리가 정주 벌판을 울렸지만 막내는 그저 허허 웃으며 지게를 졌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말한 그 버려진 돌산. 하지만 그 시커먼 바위 속에는 황금보다 귀하고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한 오색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바보 막내의 대반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의 평안도 정주 땅. 이곳은 예로부터 만주 벌판과 조선 팔도를 잇는 거대한 돈줄이 흐르는 길목이자 그 돈을 차지하려는 인간들의 시커먼 탐욕이 들끓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거친 바닥에서 맨손으로 만주까지 오가며 약재와 건어물을 팔아 황금을 쓸어 담았던 박씨 영감이 결국 자리에 누웠습니다. 영감이 쓰러지기가 무섭게 정주 바닥에는 그의 금괴가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를 놓고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씨 영감의 안방 안은 밖보다 더 서늘한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묵직한 약탕 냄새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박씨 영감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며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고 그 발치에는 세 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감의 마른 기침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첫째 아들이 품 안에서 장부 한 권을 꺼내 들며 정적을 깼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정주 상권은 제가 지난 10년간 아버님 곁에서 피땀 흘려 지켜온 가문의 뿌리입니다. 상도의 상자도 모르는 저 무식한 둘째 놈에게 넘기신다면 이 금쪽 같은 상권이 한 달도 못 가 만주 놈들 놀이터가 될 게 뻔합니다. 첫째가 상권 문서를 움켜쥐듯 소리치자 옆에 앉아있던 둘째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첫째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형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지난번 중국 상인들한테 사기당해서 상단에 막심한 손해를 입힌 사람이 누군데 그러십니까? 상권은 임만산 형님보다 실속 있게 땅을 일구고 사람 부릴 줄 아는 이 동생이 맡아야 가문이 삽니다. 서쪽 평야백 마직이랑 저 장터 요직들 다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뭐라, 이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서 형님한테 대드느냐? 형님이 형님다워야 대접을 하지요. 아버님, 저 상권 문서 이리 내놓으십시오. 방 안은 순식간에 재산 문서를 서로 뺏으려는 형제들의 고함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씨 영감의 병수발은커녕 영감의 숨이 붙어 있는 것조차 안중에 없는 듯 했습니다. 이때까지 구석에서 묵묵히 약탕을 젓고 있던 막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아버님 앞입니다. 제발 그만들 하십시오. 저는 재산 따위 없어도 그만이니 싸우지 마세요. 그 말에 첫째와 둘째가 동시에 막내를 돌아보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이 등신 같은 놈아,
너 같은 바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니 구석에서 잠자코 있어라. 그래, 넌 주는 대로 받아 먹고 떨어지란 말이다. 장사꾼 집안에 너 같은 머저리가 태어난 게 우리 가문의 수치다. 형제들의 폭언에도 막내는 그저 허허실실 웃으며 식어가는 약탕을 만질 뿐이었습니다. 박씨 영감은 반쯤 감긴 눈으로 이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땅의 기운을 잃고 사람의 됨됨이를 꿰뚫어 보며 살아온 거상에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아귀 다툼은 이미 예견된 장사판의 한 장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씨 영감은 떨리는 손을 들어 아수라장이 된 빵 안을 정지시켰습니다. 형제들은 영감의 입술이 달싹이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오늘 너희에게 내 마지막 유산을 나누어 주마. 영감의 목소리는 힘없었으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정주 상권 전체보다 무거웠습니다. 형제들의 눈에는 오직 아버지가 내밀 유산 문서에만 시뻘건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평생 장사로 부를 일군 박씨 영감이 마주한 돈 앞에 갈라진 천륜의 슬픈 단면이었습니다. 박씨 영감의 안방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감은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에 놓인 두툼한 보따리를 풀더니 누렇게 바랜 문서 3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눈은 이미 곤줄인 짐승처럼 번뜩이며 문서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영감은 먼저 첫째에게 정주 장터의 핵심 상권이 적힌 문서를, 둘째에게는 서쪽의 기름진 평야가 적힌 문서를 각각 내주었습니다. 두 형은 감격에 겨운 척하면서도 서로의 몫을 훔쳐보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장, 영감은 구석에 앉아있던 막내를 불러 세웠습니다. 막내야, 너는 정주 동편의 먹돌산을 가져가거라. 흙 한 줌 없이 시커먼 바위뿐이라 농사도 못 짓고 짐승들만 우글거리는 버려진 땅이다만 내게 줄 것은 이것뿐이구나. 그 소리에 첫째와 둘째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낄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첫째가 막내의 어깨를 툭 치며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 바보놈아, 아버님이 내 팔자를 제대로 아셨구나. 가서 그 딱딱한 돌덩이나 실컷 깨 먹으며 살아라. 혹시 아느냐? 돌가루가 밥이 되어줄지. 둘째 역시 배를 잡고 거들었습니다. 형님, 저놈은 아마 돌산을 받아서 성벽이라도 쌓으려나 봅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정 배가 고프면 우리 집 머슴들 먹고 남은 찌꺼기라도 얻으러 오너라. 내가 받은 그 땅은 소태보다도 쓴 죽은 땅이니 말이다. 형들의 비수 같은 말들이 쏟아졌지만 막내는 그저 평온한 표정으로 아버지가 준 문서를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 들었습니다. 막내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만주에서 가져온 진귀한 그림들을 펼쳐놓고는 이 산에서 캐온 돌을 직접 갈아 오색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던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는 이 돌산이 아버지의 혼과 추억이 담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선물입니다. 박씨 영감은 막내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은 주인을 알아보는 법이지.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버려진 돌밭이 금밭이 되기도 하는 법이란다. 형들은 영감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며 자신들이 챙긴 금전적 이익에만 도취해 있었습니다. 막내가 움막 하나를 짊어지고 시커먼 바위들이 칼날처럼 솟아있는 먹돌산으로 향할 때 형들은 비단옷을 휘날리며 술판을 버리러 장터로 향했습니다.
바보놈 평생 돌구덩이에서 고생 좀 해봐라. 형들의 비웃음 소리가 정주 벌판에 길게 울려 퍼졌지만 막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굳건했습니다. 먹돌산에 자리를 잡은 막내의 고독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주의 칼바람은 사정없이 움막 틈새를 파고들었고 산등성이에서는 연일 바위를 깨부수는 육중한 굉음만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막내를 보면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박영감네 막내가 결국 완전히 돌았구먼. 먹지도 못할 돌가루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밤마다 맷돌질이라니. 막내는 매일 새벽별이 지기도 전에 일어나 산을 올랐습니다. 흙 한 줌 없는 척박한 바위 틈에 엉겨붙은 가시나무를 걷어내고 날카로운 돌들을 하나하나 골라냈습니다. 손가락 끝은 다 터져 피가 맺혔고 손톱 밑에는 시커먼 피멍이 들었지만 막내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움막 앞에 앉아 무거운 맷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륵 드륵. 정주의 정막을 깨는 이 기괴한 소리는 막내의 우직한 고집이자 전설의 서막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단 옷을 휘날리며 산 아래를 지나던 둘째가 먼지투성이가 된 막내를 발견하고는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바보 동생. 그 시커먼 돌가루가 밥이라도 준다더냐? 내 형님은 이번에 평야에서 쌀 수백 가마를 거뒀는데 너는 그저 돌덩이만 껴안고 굶어 죽게 생겼구나. 정 배가 고프면 우리 집 머슴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라도 얻으러 오너라. 첫째 역시 거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장사꾼의 자식이 이제를 따져야지 평생 돌이나 갈며 세월을 보내다니 아버님이 통곡하시겠구나. 어서 그 쓸모없는 짓 그만두고 장터에 나와 지게라도 지거라. 형들의 모진 말들이 쏟아졌지만 막내는 그저 허허 웃으며 맷돌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사실 막내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막내는 평소보다 더 깊은 바위 틈에서 캐는 붉은 빛이 도는 돌을 갈아 냇물에 헹궈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커먼 겉껍데기가 씻겨 내려가자 달빛 아래에서 영롱하게 반짝이는 주홍색 가루가 모래알처럼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하고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그 가루를 모았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그토록 아끼시던 그 귀한 안료가 아닌가. 그것은 황금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희귀한 석체였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죽은 돌산이었지만 그 깊은 속살에는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딘 오색의 보석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막내의 맷돌 소리는 이제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우람한 북소리가 되어 정주의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막내가 석체의 진정한 빛을 발견한 기쁨도 잠시, 조선 팔도를 뒤흔든 거대한 재앙이 정주 땅을 덮쳤습니다. 서해 바다에서 시작된 시커먼 먹구름이 삽시간에 하늘을 가리더니 이내 집채만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나갈 듯한 강풍과 함께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유례없는 대홍수와 태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고리를 걸어 잠근 채 벌벌 떨며 밤을 지새웠지만 가장 난리가 난 곳은 정주 상권을 쥐고 흔들던 첫째와 비옥한 평야를 가졌던 둘째의 집이었습니다. 첫째의 화려한 상점들은 물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던 값비싼 비단과 곡식들은 흙탕물에 젖어 순식간에 쓰레기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둘째의 자랑이었던 기름진 옥토 역시 참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탐스럽게 익어가던 곡식들은
사나운 빗물에 씻겨 내려갔고 논밭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진흙벌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이 땅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이걸 다 망쳐놓는단 말이냐. 둘째는 바지가랑이가 흙탕물에 젖는 줄도 모르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쑥대밭이 된 논밭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막내의 먹돌산에도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비옷 하나를 걸쳐 입은 막내는 어둠 속을 뚫고 산을 올랐습니다. 남들은 산사태가 날까 겁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지만 막내는 피땀 흘려 갈아둔 돌가루가 걱정되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까스로 산 중턱에 도착했을 때 막내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흑산들은 빗물에 흙이 쓸려 내려가 무너지고 난리였지만 막내의 돌산은 전혀 달랐습니다. 단단한 바위들은 쏟아지는 빗물을 그대로 튕겨내거나 바위 틈새로 흘려보내 물이 고일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콸콸 쏟아지는 빗물이 바위 표면에 묻어있던 묵은 때와 흙먼지를 말끔히 씻어내어 돌산 전체가 번들거리는 흑진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은 해가 떠오르자 두 집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었습니다. 형들의 재산은 비단들과 진흙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막내의 돌산은 비온 뒤에 더욱 청명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바위들 사이로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고개를 들었고 무엇보다 비바람이 씻어준 바위 틈새마다 숨겨져 있던 오색 광석들이 본연의 찬란한 빛을 드러내며 온 산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빗물에 씻겨 영롱하게 빛나는 돌들을 보며 가슴 벅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농사지을 흙이 없다고 외면했지만 그 단단한 바위산은 비바람을 견디며 오히려 그 속에 품은 보석 같은 안료의 빛을 더 선명하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이 척박한 땅이 사실은 그 어떤 옥토보다 단단하고 변치 않는 가문의 보물 창고였음을 말입니다. 비바람이 씻어준 돌산의 바위 틈에서 영롱한 오색 빛깔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자 정주 땅에는 전례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내가 맷돌로 갈아 만든 돌가루가 단순한 흙먼지가 아니라 대궐의 화공들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희귀한 안료인 석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도성의 거상들이 돈 뭉치를 들고 막내의 움막 앞으로 줄을 서자 시커먼 돌산은 하루아침에 황금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홍수로 전 재산을 날리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첫째와 둘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썩은 비단과 진흙벌이 된 논밭을 보며 절망하던 형들에게 막내의 성공은 축복이 아닌 독이 든 시기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바보놈이 돌가루로 벼락부자가 되었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탐욕에 눈이 뒤집힌 형들은 결국 천륜을 저버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홍수 속에서도 챙겨둔 마지막 비상금을 털어 사또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사또의 귀에 대고 거짓 고변을 쏟아냈습니다. 사또 날이 저 막내 놈이 아버님이 병석에 누워 계신 틈을 타 가문의 비기인 보물 지도를 훔쳐내어 석채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돌산은 원래 가문의 공용 재산이거늘 바보인 척 연기하며 혼자 배를 불리고 있으니 당장 잡아들여 법의 매운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또는 형들이 바친 돈 주머니의 두께를 가늠하며
입술을 핥았습니다. 이내 관아의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막내의 움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평화롭게 돌을 고르던 막내는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마당에 무릎이 꿇린 채 억울한 누명을 쓴 막내 위로 사또의 서슬퍼런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내 이놈, 감히 바보인 척 세상을 속이며 아비의 재산을 가로채고 형들을 기만하다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는 막내의 품에서 돌산의 문서를 빼앗으려 들었고 곁에 서 있던 형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막내를 조롱했습니다.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그 산을 우리에게 넘기거라. 그래야 내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 아니냐. 막내는 모진 곤장이 등 위로 떨어져 살점이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눈빛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이 산은 아버님이 제게 주신 정당한 몫이며 제가 흘린 피땀의 결실입니다. 막내의 당당한 외침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또가 더 큰 형벌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 관아의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관아의 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문턱을 넘어온 이는 다름 아닌 박씨 영감이었습니다. 다들 그가 곧 숨을 거둘 것이라 믿었지만 영감은 막내에게 재산을 물려준 뒤 조용히 요양하며 아들들의 행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지팡이로 관아의 바닥을 내리치며 우레와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이 못난 놈들아,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 박씨 영감의 기세는 마치 성난 호랑이가 산을 내려온 듯한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막내를 고발했던 첫째와 둘째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넙죽 엎드렸고 뇌물을 받았던 사또는 박씨 영감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굴하게 변명하며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씨 영감은 사또를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당장 내 아들을 풀어주고 벌을 받아라. 내 아들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을 탐가오리와 못난 형들이 가로채려 하다니. 영감은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 박씨 영감은 수십 년 전부터 그 돌산에 귀한 석체의 광석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바위를 쪼고 돌을 가는 인내심을 가진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에 누구에게 줄지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것이었습니다. 눈앞의 비단옷과 기름진 논밭에 눈이 멀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보지 못한 너희가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냐. 이 산은 끈기 있게 가치를 찾아낼 줄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이다. 사또는 황급히 포졸들에게 명하여 막내를 풀어주게 하였고 형들은 박씨 영감의 발치에 매달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영감은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며 가족의 정마저 팔아먹은 자들을 더 이상 자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나타난 박씨 영감의 사자호는 탐욕으로 가득 찼던 관아를 순식간에 진실의 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옥에서 풀려난 막내는 절룩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박씨 영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등은 모진 곤장으로 이내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막내는 힘겹게 무릎을 꿇고 노여움이 가시지 않은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형님들에 대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잠시 욕심에 눈이 멀었을 뿐입니다. 박씨 영감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막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놈들이 너를 죽이려 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는데 진정 용서가 되느냐?
막내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산에서 나온 오색 석채는 우리 식구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하니 형님들과 나누어 함께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돌아가신 조상님들과 아버님의 뜻일 거라며 형들을 두둔했습니다. 막내의 넓은 아량의 형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자신들이 짐승만도 못했다며 막내의 발을 붙잡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으며 그제야 자신들이 바보라 비웃던 동생이 가문에서 가장 크고 깊은 마음을 가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씨 영감은 막내의 깊은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 너야말로 이 집안을 이끌어갈 진정한 주인이다. 박씨 영감은 품속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막내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정주 땅의 모든 상권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가문의 인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앞에 화려한 옥토에 현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줄 아는 막내만이 이 보물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며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막내를 가문의 새로운 수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정주 박씨 가문에는 이전에 없던 평화와 번영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막내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인장을 손에 쥐었지만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돌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형님들과 공평하게 나누었으며 홍수로 무너졌던 형들의 상점과 농토를 복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개과천선한 두 형은 화려한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막내의 곁에서 돌산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동생에게 장사 수완과 세마는 법을 전수했고 둘째 형은 사람 부리는 법을 배우며 힘을 보탰습니다. 세 형제가 마음을 합치자 돌산에서 생산되는 오색 석채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전국 팔도에서 으뜸가는 부를 일구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망가졌던 배나무 과수원과 논밭 역시 돌산에서 나온 비옥한 기운을 걸음으로 삼아 예전보다 더 굵고 단단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막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가끔 돌산 정상에 올라 정주고을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한때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던 시커먼 먹돌산이 이제는 세상을 물들이는 오색 찬란한 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생명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막내는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어루만지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쓸모없는 돌덩이라도 정성을 다해 닦으면 세상을 밝히는 보석이 된다는 사실을 바보라 불렸던 막내의 삶이 온 고을에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를 석채 어르신이라 부르며 그 지혜를 기렸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면의 진가를 알아보고 자신을 해하려 한 이들조차 품어 안는 넉넉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에서 찾아야 할 진정한 보물임을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서 작은 울림을 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